옥야장 세번째 시간 371페이지입니다. 위에서는 학문과 정치에 종사하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했고 했는데요. 전 시간에 바로 앞에서 이제 자로, 자공, 연구의 특징을 들어가지고 과달 예를 들어서 정치에도 그 과단성이 필요하고 두루두루 알아나가는 게 필요하고 또 예술적인 감각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민자근이 비제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사 민자근 위 비제 민자근 왈 선위와 사은 여유부하자 즉 오필제 문상이 계시사 민자근 위 비제 계시가 민자근으로 하여금 비는 이제 지방 이름입니다. 비읍의 제업제로 삼으려고 하자 민자근 왈 민자근이 말했다. 선 위아 사은 여기서 선은 잘 좋게 이렇게 이런 뜻이겠죠. 나를 위해서 사양해 주십시오. 잘 사양해 주십시오. 여유부하자 만약에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즉 오필 제문상이 여기서 제자가 다시 제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설 제자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무는 이제 제 나라와 노나라 국경에 있는 물 이름인데요. 상은 이제 뭐뭐의 가 언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수가에 있을 것입니다. 계시가 공자의 인류 학생들 중에서 정치에 종사할 만한 사람을 찾았지만 학생들이 응하지 않을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몰래 공자의 학생으로 이름이 손인 민자근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민자근은 유명한 효자로 24효에 들어갑니다. 24효는 공자 제자 중에 효로 이름 났던 24명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자근은 이제 계모에 갖은 핍박에도 효를 다해가지고 나중에 그 계모를 개가천선하게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자보다 15세 아래로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계시가 민자근에게 비라는 지방의 행정수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제라는 관직은 오늘날로 보면 좀 작게 말하면 대략 현장이나 행정감찰위원회에 해당하고 좀 크게 말하면 성주석 정도의 직위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군수나 도지사 정도 되겠죠. 민자근은 이 요청을 듣고 나서 심부로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사양한다고 잘 말해주시오.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사람을 내게 보내 이 일을 얘기하면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나라를 떠나 이미 제 나라와 노나라 국경선인 문수를 지나고 있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더러 꼭 관직을 맡아달라고 강요하면 나는 즉시 노나라를 떠나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락의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민자근은 유명한 효자이며 인품덕행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시 그는 관직이나 부귀 공명을 뜬구름처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벼슬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라 밖으로 내쫓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당시 노나라의 위아래 지식인들은 노나라의 권신인 계시를 달가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의 밑에서 관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공자의 학생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염류였습니다. 계시와 관련된 일로 공자는 때때로 염류를 찾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개시가 태산에 제지내로 가려고 할 때 공자가 막을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막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죠. 염류. 그 개시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위 몇 단락을 말했는데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장에 기복을 두어 화려함으로부터 평담으로 돌아가 다른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록 평범하지만 의미는 심오합니다. 배구유질 자문지 자유집기수활 무지 명의부 사인야 이유사질야 사인야 이유사질야 배구유질 배구가 병이 들었을 때 자문지 공자께서 그를 병문한 것이요 자유집기수활 자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으로 유는 이제 창문인데 남쪽에 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그 배구죠. 그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무지 명의부 무지는 이럴 수가 없는데 정말 운명은 믿을 수 없을까? 사인야 이유사질야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사인야 이유사질야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다니 배구는 공자의 학생으로 성은 염이고 이름은 경이었습니다. 염경이죠. 그가 병이 들자 공자는 친히 가서 그를 보았습니다. 공자는 학생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대했습니다. 공자가 남쪽 창 밖에서 손을 뻗쳐 배구의 손을 잡고 탄식해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다니 정말 운명이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이 났단 말인가?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이 났단 말인가? 하고 두 번 거듭하고는 어찌할 수 없이 떠나갔습니다. 이 단락은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배구는 도대체 무슨 병이 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후세와 근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이 단락을 특히 지적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말하기를 그의 병은 폐병이었으므로 공자가 전염될까 두려워 들어가지 않고 창밖에서 그의 손을 잡고 문병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폐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19세기 인류를 위협한 큰 병은 바로 폐병이었고 20세기 인류를 위협한 것은 암이었습니다. 나는 21세기에는 틀림없이 정신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정말입니다. 정신병은 장래에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며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물질 문명이 진보해 인류에게 생활상의 많은 편리를 가져왔지만 결코 인류를 위해 행복은 가져오지 않았으며 인류에게 더욱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결과는 장래에 또 병적인 심리와 정신분열을 가져올 것이며 이미 정신병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질병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담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을 현재로 목도하고 있죠. 또 어떤 학자들은 배구의 병이 문둥병이었기 때문에 공자가 감히 가서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법을 생각해내어 공자가 그의 한 손을 잡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밖에서 왜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가? 이게 무슨 병인가? 하고 탄식했는데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병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 이전의 의학서적의 기록에는 성병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병은 뒤에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며 옛날 전통의학에서는 성병을 광창이라고 했는데 성병이 광동 지방을 통해서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광동은 외국과 접촉이 가장 빨랐던 통상 항구였으며
이로써 성병은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배구가 걸린 병은 이상 여러가지 병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병이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자가 학생의 병에 대해 2번이나 물은 것은 어떤 점에서 훌륭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국시대에 오기는 위나라의 장수가 되었는데 한 사병의 엉덩이에 총기가 나자 대장군이자 총사령관이었던 이 오기는 자기 입으로 그 총기 고름을 빨아냈습니다. 오기가 이렇게 한 것은 술수였지만 공자가 이렇게 한 것은 인자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그 장군으로서 부하들이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인자함에서 그 마음이 발현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기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유가 만류지파의 에피소드를 한 토막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공자는 도를 정자에게 전하고 정자는 대학이라는 한 편의 심득 보고서를 썼습니다. 정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도를 전하고 자사는 또 중용이라는 한 편의 심득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사는 맹자에게 도를 전했는데 맹자도 대단해서 적지 않은 논문을 썼습니다. 순자의 저서도 한부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지만 약간 물을 탄 것이라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순자의 학생 중에는 반거충이들이 몇 명 나왔는데 이사나 오기 같은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반거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반거충이라고 한답니다. 이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치 철학사로 볼 때 이사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쥐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쥐철학일까요? 인류의 사상은 역사의 변화 발전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펼쳐 이사전을 보면 이사의 쥐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는 소년 시절에 순자에게서 배웠는데 당시 그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맹자 이후 전국시대 말기가 되자 사람들은 모두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인심은 현실적이 되며 국가 사회가 안정되어야 비로소 인의의 마음과 도덕적 행위가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뒷날 진시황에게 영향을 끼친 이사의 사상은 바로 현실에 얽매여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갔습니다. 오늘날의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 농촌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큰 똥구덩이였습니다. 깊고 큰 구덩이 위에 나무 판자를 놓고 사람이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똥구덩이는 그 안에 똥이 청청이 쌓여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높은 누각 같았습니다. 구덩이가 깊은 것은 대변이 떨어지는 시간도 길고 소리가 더 커서 그때마다 똥을 훔쳐먹던 쥐들이 놀라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어느 날 가난뱅이 이사가 화장실에서 보니 조그맣고 빼빼 마른 쥐들이 사람을 보고 놀라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몹시 가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그 후 또 쌀 창고에서 쌀을 훔쳐 먹는 쥐를 보았습니다. 그 쥐는 살이 찌고 몸집이 큰 데다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우쭐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는 아주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현실적인 이치를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가는 조그맣고 빼빼 마른 쥐는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살찌고 크며 사람을 보고도 피하지 않는 살창고이지는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여기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란 곧 제주로 산에 의지한다든가 미천이 있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는 이 이치를 깨닫고 난 후 순자에게 이야기하고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그에게 공부를 그만두고 무엇을 하려느냐고 묻자 이사는 제후에게 유세하여 부귀공명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너는 아직 안 된다. 학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사는 사람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데 어찌 학문, 도덕을 중시하겠습니까? 제 말이야말로 바른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끼 먹으면 내일 밥을 언제 이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선생은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너는 생각하는 것이 정말 큰일이구나. 가거라. 그리고 이사를 학적에서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마침내 이사는 진시황이라는 멍청이를 만나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 국가를 백성이 살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쥐의 눈빛은 한치밖에 못 본다. 서목총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쥐 철학은 현실만 중시하고 인이 도덕이 무엇인지 모른 결과 진시황이 사고에서 죽은 후에 이사도 자신을 보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 부자가 사형당하기 전에 이사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와 함께 누런 개를 끌고 고향 상체의 동문 밖으로 토끼 사냥을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사는 쥐 철학을 했는데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300~400년 동안의 동란 속에서 백성은 가난하고 재물은 소진되어 경제적으로 빈곤했을 뿐만 아니라 인재도 역시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인재의 양성은 아무래도 100여 년의 안정된 사회라야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청말의 화가인 보유의 그림만 얘기해 봅시다. 남들은 그의 그림이 정말 좋으며 그만한 사람이 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보유의 예술이 좋다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미천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는가? 청나라는 고아와 과부가 200~300만을 이끌고 입관했다. 순치제 때 산해관을 통해서 왔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황제라고 칭한 300년 동안 궁정에서 이 예술가 한 사람이 양성되었을 뿐이다. 그대 생각에 미천이 얼마나 되겠는가? 청나라 300년 동안에 예술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주의 다음과 같은 사가 있습니다. 이후주는 이제 남당 시대 마지막 임금인데요. 송나라에게 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던 그때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를 잘 지어가지고 후대 송나라 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여유수 마여용 수레들은 흐르는 물인 듯 말들은 헤엄치는 용인 듯 오가고 화월 정춘풍 꽃피고 달은 둥근데 때마침 봄바람이 불어오는마. 이거는 이제 이후주의 억강남이라는 사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후주가 송나라에 패망하고 나서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임금이었을 때 사냥하러 갈 때 그 장관의 모습입니다.
따르는 인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마른 용과 같고 그 따르는 수레는 물처럼 그렇게 번화하고 길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화려한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깨어보니 이제 나라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썼던 사입니다. 내용만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원가가 얼마였을까요? 한 사람의 만성지종으로 한 국가를 가지고 장난질하고 나서야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패망한 다음에야 이런 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이런 시를 써낼 수 없습니다. 기백에 있어서 황제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경지를 억지로 써낼 수 없습니다. 황제가 되어보지 않았으면 이런 수레나 말이 그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장관을 볼 수가 없었겠죠. 대동할 수가 없었다는 거겠죠. 만일 가난뱅이가 서문정의 큰 거리에 서 있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거여 유수 마여룡 거리의 차들은 흐르는 물인 듯 끝없이 오가는데 구대 태공공 내 호주머니는 허공처럼 텅텅 비었네. 여기서 구대가 자루대자인데 구대라고 하면은 호주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태공이라고 하면 하늘이죠. 우주 하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였던 사람과 가람뱅이의 청차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한 국가의 인재는 수백 년 동안 안정된 문화 속에서 비로소 양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또 텅 비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전국시대에 이르러 오직 소진과 장이 이 두 방거충이 학생들이 천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둘 다 뭐 그 시대의 종행가인데요. 귀국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소진은 이제 합종책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6국가들이 진나라에 합종으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주장을 한 거고, 장인은 이제 연행책으로 6국가가 연행해서 진나라를 섬기자라는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총화였지만 만약 춘추시대의 자공, 자로 같은 인재와 소진, 장의를 비교한다면 자공과 자로는 그들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말기에 이르러는 소진, 장의 등의 인재도 떠나가 버리고 이사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천하의 형세를 일변시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로 보아 당시의 인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갈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야기만 읽어서는 안 되고 환경, 지리 일체를 분명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고조와 항우가 출연했을 때 사람들은 한고조가 건달 출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건달이고 뭐고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난 데다 다시 진시황, 이사 두 녀석들이 한번 해먹고 난 후 세상 사람들이 온통 이와 같았는데 어찌 한 고조뿐이었겠습니까? 문화의 재건립은 한 무제 때 이루어졌으며 그 사이의 근 100년 동안은 공백기로 문화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무제가 문화를 정돈, 건립한 공헌은 확실히 인정해 줄 만한 것입니다. 오기도 순자의 학생인데 역시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하려 하지 않고 현실적인 명리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로써 당시 문화가 쇠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기는 후에 대장이 되었는데 어떤 사병이 종기가 나자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병의 모친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애의 아버지가 종기가 났을 때도 오장군이 이렇게 했기에 오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지금 또 내 아들에게도 이렇게 하니 아들까지 또 오장군의 목숨을 바치려 할 것이다. 이단락의 글 내용을 풀이하다 보니 이야기가 곁길로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배구의 병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공자는 배구가 죽기 전에 찾아와 손을 한번 잡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제자를 한 번 보는 것은 평범한 일인데도 이렇게 신중하게 노루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연구할 가치가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구의 병은 큰 미결사항입니다. 우리는 이를 여기에서 잠시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토론합시다. 그러나 한 글자는 여기서 토론할 수 있는데 무지, 명의부에서의 무자입니다. 옛사람들의 해석으로는 공자가 당시 그의 손을 잡고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기를 배구가 불치병에 걸리다니 정말 운명인 모양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지, 그럴 수가 없는데 명의부라고 했죠.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집주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고문 속의 무자는 흔히 없을 무자와 서로 통하므로 오늘날 말로 해석해보면 공자가 슬픔에 잠겨 운명은 정말 믿을 수 없을까? 정말 운명은 없을까? 하고 탄식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단명할 수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운명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운명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질고 착한 사람이 이런 운명을 받을 리가 없는데 좋은 사람은 좋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악보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운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정말 운명은 없는 것인가? 제대로 된 운명이란 없는 것인가? 라고 남해건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무지 명의부가 아니라 무지 명의부 이어서 읽어주는 게 이 뜻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통 문학 속에는 인생에는 가난과 병이 연달아 닥쳐온다. 빈병교가라는 비탄이 늘 있습니다. 빈병, 가난을 빈자에 병병자죠. 가난과 병이 교차해서 교대로 더해진다는 겁니다. 방금 위에서 말한 것은 한 사람의 병이었고 배구의 병이죠.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가난입니다.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이 연달아 닥쳐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써야 할 점입니다. 인의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 전체에 부가 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 수로로 말하면 곧 모든 국민의 부강, 안락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장관급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한 친구를 2달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의 기색이 좋아 보여 나이를 물었더니 이미 8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아주 유머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무척 가난한데 그가 말하기를 사람 사는 세상에는 2글자가 있지만 자기는 하나만 허락하고 절대 2글자를 동시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글자를 말한 것이었을까요? 가난과 근심을 뜻하는 궁수 2글자였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가난하면
반드시 근심이 있기 마련인데 가난에다 근심을 더하면 생활에 쪼들려 의기소침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말이 자기는 가난 하나만은 허락하고 근심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천지명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지기를 만나면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집안에는 수십 년 동안 심부름하는 늙은 하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월급도 받지 않고 그를 시중대로 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메모 한 장을 써서 하인에게 주면서 그의 친구 한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의 사정을 알고 있는 데다 수십 년 동안의 오랜 우정이 있는지라 돈을 좀 달라는 그의 메모를 받고는 당연히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 돈 1,000원을 받은 그는 그날 즉시 한식당으로 가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 몇 가지와 역시 제일 좋아하는 영국산 최고급 담배 한 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천천히 식사와 담배를 즐겼습니다. 그런 다음 호주머니에서 그 1,000원짜리 돈을 꺼내 식당 종업원에게 주었습니다.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내주려고 하자 그는 나머지는 팁으로 주는 것이니 거스름돈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외국산 담배값까지 계산해도 그가 내야 할 돈은 모두 300~400원에 불과했습니다. 종업원이 팁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계속 거스름돈을 내주려고 하자 그는 한사코 그만 뗐으니 거스름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원래부터 씀씀이가 컸는데 아랫사람에게 주는 팁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 친구는 80이 가까운 지금까지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습관이 되어 자기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자네는 옛날과 같이 여전히 유머가 풍부하군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네. 즉 2글자 중 1글자만 갖는 것일세. 가난은 가난으로 돌리고 절대 근심하지 않아. 만약 가난한 데다 근심까지 한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지. 가난에 쪼들리는 데다 의기소침해지기까지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닥치는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는데 거기에다 심리적인 근심까지 더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수양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런 사람이 자기는 좋겠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서는 민폐겠죠. 그런 옛날에 뭐 많은 한량들도 있었습니다. 한량들이 자기는 편하게 잘 살겠죠. 마음 편하게 뭐 병도 안 걸리고 편하게 살다가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죠. 그런데 다른 또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수양도 낮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이 알아서 돈을 뭐 받을 생각도 없이 줄 정도 되면은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한 건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앞에서 공자는 배우의 병을 언급했는데 다음에는 안회의 가난을 말합니다. 자왈 현재 회야 일단사 일표음 제루항 인불강기우 회야 불계 기락 현재 회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현재 회야 훌륭하구나 회여. 일단사 단은 대밥그릇 단자입니다. 대로 이은 밥그릇이라는 뜻이죠. 일표사 일표음 한 바가지의 물로서 제루항 누추한 골목에서 살아간다면
인불감기우. 이는 여기서 타인을 이야기하겠죠. 다른 사람입니다. 감은 감당한다는 뜻이겠죠. 견딘다, 감당한다. 그래서 기우, 근심문자입니다. 그 근심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회야, 불개기락. 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으니 현재 회야. 훌륭하구나 회여. 이 몇 마디 말은 대단히 간단해 보이지만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익숙해지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첫 마디에서 아내를 찬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사, 도시락 한 그릇이라는 뜻으로 고대의 도시락은 찐밥이었는데 때로 얽은 그릇 속에 넣었습니다. 일표음, 당시에는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물을 길어다 팔았는데 아내는 물을 살 돈도 없어 오직 약간의 냉수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생활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웠으며 빈민촌의 누추한 골목에 있는 낡은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런 환경에 처하면 마음속의 근심과 번뇌를 견디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아니해서 마음으로 한결같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아내는 물질 환경이 이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심경은 늘 단박하여 변함이 없었습니다. 글로 읽기에는 쉽지만 개인의 수양이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밥이 없는데 하늘을 이고 땅에 꿋꿋이 서 있는 기계를 유지하기란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으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물질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니 공자가 아내를 이렇게 찬탄하고 좋아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공자의 3천 제자 중 오직 아내만이 이 수양을 해낼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단명하여 32살에 죽었습니다. 근대에 공맹사상을 연구한 사람이 아내는 영양 부족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비록 무서운 말이지만 모두들 영양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해는 다음에 하겠습니다.